자, 이번에 볼 것이 갑신정변인데요. 갑신정변은 이제 1884년에 일어났죠. 갑신정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극진 개화파들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들 죽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하였고요. 자, 이때 이제 그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서 그 당시 청나라에 대한 존속관계를 청산하고 인민평등권의 제정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포병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 조세개 개혁 이런 것들 모색했지만 갑신전변이 일어나자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천하를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갑신전변의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 후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진개혁파와 친정 사대파들의 어떤 갈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은 청해 간섭이 심해서 이 개화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일본으로부터 개화 운동을 위해 차관 도입을 시도하는 등 개혁에 있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급진개혁파와 그다음에 또 민실파는 이제 친정 세력이죠. 그래서 이 친정 세력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 당시 친정 세력들은 개화당을 탄압을 했고 특히 국가 재정 충원 방식을 둘러쓰고 민시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인제 그 국가 재정 그러니까 인제 여기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인제 할 것이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민시 정권과 온건개혁파들은 그 멜렌도르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호전을 발행하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당호전이죠. 그래서 당호전이라는 것은 인제 그 한 년당 상평통보 당호전 한 년당 5 장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르면 고액 화폐인데 이 당호전을 발행하자고 주장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급진개파들은 이게 당호전을 발행하면 당연히 화폐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차관을 도입하자. 요렇게 인제 주장해요. 그래서 인제 김옥균이 한때 인제 일본 정부에 가서 차관 도입을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인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일본 정부가 막상 차관을 인제 또 달라고 하니까 또 거부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인제 급진개혁파들이 차관 도입을 인제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 차관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니까 이 국내에 인제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이 당호종 발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을 메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당호종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인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당호전이 가치가 떨어져. 왜냐면 인제 상평통보 5 장의 가치면 그에 맞는 어떤 동함량도 높아야 되는데 악화라고 보시면 돼요. 동함량이 거의 상평통보와 비슷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떨어져요 또. 말이 온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뭐냐 당호전보다는 엽전, 상평통보를 인제 뭐냐 주로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있고 그다음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죠. 그래서 인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런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속방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아까쯤 얘기했죠. 그리고 청나라가 개화당을 탄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호전의 발행을 반대해 가지고 일본부터 차관을 도입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인제 그 급진개혁파들은 뭐 방문국을 만들어서 한성순보 같은 것들을 인제 이렇게 하거나 발견하거나 유학생 파견, 우정국 설치 비용 등을 해 갖고 돈이 좀 필요했던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당호정 발행에 대해서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당호전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엽전, 그 상평통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인제 그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사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상, 전라, 평안, 항공도 등등에서 이게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 순전히 엽전을 해라. 이 당호전은 인제 납부했더니 문제가 생긴다.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내용인데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당호전은 1883 년에 정부에서 주재한 동전으로 엽전 5개의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당호전을 했다. 당호전의 가치가 하락되자 지방간들이 민간에서 엽전을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 납부할 때 당호전을 납부한 거죠. 이런 폐단에 인해서
국교 손실이 일어났다. 자, 예를 들어 인제 그때 이 사유는 이렇게 국고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냐면 당호전에는 이제 엽전으로 이렇게 상납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요거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거기에다 이제 국외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청포 전쟁으로 청군이 일시 철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군이 그 당시 3,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주둔 병력이. 근데 이게 다 일시 철수에 다 100% 철수했다는 건 아니고 50% 정도 1,500 명이 철수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1,500 명밖에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인제 "너네들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사 재정적 지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인제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좀 약간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약속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공사가 한 개인적 약속이었다. 뭐 이런 설도 있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 해서 이런 배경으로 결국에는 이제 1884 년에 그 당시 갑신전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갑신전의 목표 이거 좀 외워 두세요. 민주정권을 타파하고 청해 간섭에 벗어나서 자주적 군대 국가를 건설할 목적이 있다. 이거 인제 요거는 인제 뭐냐 한국사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역교문에서 그 예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역전 그 예문에 보면 합리 설명 이론을 할 때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인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급진파의 목적을 써 할 때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걸. 예. 자, 그래서 인제 전변 과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정국이라는 것은 인제 우정총국 의 약자로서 우치 사무를 담당하는 이제 간청이에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갖고 인제 홍영식이 거기를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개국 축하식을 했는데 이때 그 갑신전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변 실패 후에 이제 이 우정국은 한동안 폐쇄돼 가지고 예전의 통신 시스템이었던 화발로 인제 역참제도 계속 운영됐다가 결국엔 을미개혁 때 다시 인제 뭐냐면 우정국 개국이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거설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미시험권의 요인들을 처단했고, 그다음에 인제 창덕궁인가 창경궁이 그때 고종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거기 가 갖고 고종을 깨워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경운궁인가? 이게 잠깐 보면 경우궁인가 하여튼 뭐 그쪽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고종을.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옆에 신궁에 있던 이제 7궁 중에 그 있는데 우궁인가 있어. 경우궁인가? 거기로 인제 옮겨 가지고 이렇게 고종하고 이제 민비를 옮겼는데, 그때 인제 또 신하들 불러 갖고 인제 살생부를 만들어서 죽여 버리고, 그리고 예 고종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죽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있었던 이제 민비가 너무 좁다. 왜냐면 이 경호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신궁, 그러니까 신패를 은패를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창덕궁을 이제 갔는데 여기 넓잖아요. 그 틈타서 청군이 공격해 들어온 거야. 결국에는 청군에 의해서 인제 진압이 되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난 후에 실패한 후에 결국에는 이제 그 주체 세력들 상당수가 김옥균, 박용호 등이 일본 등으로 망명을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내걸었던 이제 그 개혁 논리가 그 정강이 14개조 개혁 정강이거든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여긴 요약문만 적어 놨는데 원문 내용을 제가 따로 여기 밑에다 적어 놨어요. 잠깐. 여기 한번 원문 내용하고 해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좀 보면요. 자, 청에 잡혀간 흥성대원군의 인제 뭐냐면 을 꼭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 종래 청에 대한 행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임오군련 때 뭐냐면 잡혀갔잖아요. 흥성대원군하고 급진개파는 사상적으로 양극단이죠. 근데 의외로 또 흥성대원군이 또 급진개파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그랬나 봐요, 인간적으로. 예. 하여튼 양극단은 통한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왜 흥성대원군을 돌아오게 했냐. 일단 뭐 한나라의 국보잖아요. 나라망신이죠, 청나라에 잡혀갔다는 게. 그리고
행성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면서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민시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청일 4대 왕교육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내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그러니까 양반 신분제도 문벌제도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데 이게 지금 입장으로는 당연한 소린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이제 뭐냐면 혁신적인 사고 방식이었죠. 왜냐면 요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다 노동 명문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높은 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인데 나라를 위한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렇게 인제 뭐냐 양반제도 문벌 폐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볼 때 상당히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니까. 그래서 2조 문본을 폐지하고 인민의 평등에 따라서 내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 갑신전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갑오개혁이나 동학농민 운동에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이 갑신전변, 갑오개혁, 동학농민 운동의 공통적인 내용이 여기 2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 번을 보면 지조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자, 예전에는 결부제 형태였죠. 이 결부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많고 측정하기가 힘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제 아예 그냥 지가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조법이라는 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 3% 걷는 것을 이제 지조법이라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 때 개혁 내용이에요. 메이지 유신 때도 이제 종전의 복구닥가가 아니라 이 지조법을 통해서 했죠. 근데 지조법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결부제에 대해서 중간 수탈을 막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지조법을 실시하면 딱 이게 예측 가능하잖아.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2% 3% 거두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또 예산 제도를 하는데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양줄 재입의 원칙을 뭐냐면 정할 수 있죠. 먼저 계획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게 이제 지출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조법 개혁 같은 것들을 이제 내세웠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또 한계를 보이긴 해요. 왜냐면 그 당시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지조법 개혁도 있겠지만 물론 부세제도 개혁도 있겠지만 어 토지 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토지 균분 내용은 없어. 예. 그건 아마 인제 이런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이야 뭐 요걸 내세운 건 돈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땅을 분배하자는 논리는 이 자신의 경제적 기득권을 실제로 이제 침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되게 집어넣지 않고 단순히 이제 지조법 같은 구세제도 개혁 이런 것들만 집어넣어서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3일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통신 매체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건 감안하면 그런 걸 해 봤자 이제 상관없이 지지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시부를 없애고 그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그래서 정근대제인 내시대를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각도의 한상민의 연구에 받지 않는다. 한국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한다. 이거 있죠. 규장각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정조시 때 개혁 정치의 어떤 산실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때는 변질돼서 외척 세도 정치 기반으로 이제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폐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제도를 두자. 근데 경찰 제도의 순사를 둬서 도덕을 방지한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해상공국을 표파한다. 해상공국은 1883 년에 만들어진 보부상 특권을 보호했던 그 기구거든요. 그걸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정근대 상업 특권을 폐지하자는 건데 참고로 이 급진개혁파들의 이제 경제관은 이제 자유주의 예요. 그래서 자유 경쟁을 내세우고 간세를 낮추고 서로 간에 이제 정경 유착을 척사하면서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하자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보부상들이 위해서 만든 해상공국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뭐 해상공국, 상리국 같은 보부상 관련된 조직들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제 뒷부분에 정리를 또 해 놨거든요. 그때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제도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11 번은 이제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2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정을 호주로 통합한다. 그래서 예전에 각 간청에 조세를 징수하고 지출됐던 것을 호주로 통일시켜서 과도한 조세 징수와 중간 착복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예전에 각 간청에서 조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징수 기간을 호주로 통합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조 보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대신과 천청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견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거야.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곤쳤기는 했는데 의정부가 아니라 의정소예요. 예, 의정소. 예. 그래서 요게 의정소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개 교과서에서는 의정부로 돼 있고 어떤 교과서는 의정소로 돼 있는데 정확히 의정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정소는 뭐냐? 의정부와 별도의 기구예요. 그래서 의정소는 경복궁 밖에 있었던 의정부와 별도로 경복궁을 세워진 거예요. 안에다가.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복궁을 기준해서 그 앞에 큰 대로가 있잖아요. 지금 이순신 그 동상이 써 있는 그 큰 대로가 예전에는 육조 대로에서 육조 간청들이 모여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의정부는 그 뭐냐면 그 밖에 있었어. 근데 별도로 의정부와 달리 의정소를 설치해서 경복궁에 세웠다. 그래서 이제 개화당 정부는 의정소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국왕의 제고를 받아서 집행한 정치 형태를 구상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의정소가 일종의 준의회 정도? 완벽하게 의회 정도는 아니지만 준의회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냐면 왕이 독단적으로 이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의정수를 만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입헌군주에 지향했다는 게 요런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정서 설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냥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의회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의정서는 이제 의회라고 보기보다는 그 앞 단계 뭐 예비 단계 의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립보다는 지향이란 말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향. 예. 그래서 이제 의정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원문도 이제 여기 음. 이 원문도 보면 요게 이제 13조 내용이죠. 의정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정소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과 찬찬을 매일 한문 안에 의정서에서 합의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정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의정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의정부 동일하다고 생각해 갖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의정부로. 근데 의정부가 아니라 의정소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도 이걸 분분하는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15년 개정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의정부 쓰면 틀릴 것 같아. 의정소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뭐 기간을 없앤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14개조 내용의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강의 의미는 그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내각제 구성인데 요게 이제 의정서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라는 어떤 것들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지향이라고 봐야지 이걸 실시라고 보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볼게요. 잠깐 의미가 아니라 여기 밑에 의의를 먼저 보고 그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갑신전면 자체가 위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위로부터 개혁이고 반봉건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반외세적인 요소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반봉건적인 요소로서 반봉건적인 어떤 개혁으로서 위로서 개혁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자, 근대 국가의 목적을 시도했고 반복성 위로서의 개혁과 일본과 결탁을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결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중들이나 일반 대신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한계이기도 하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친일파적 의미의 이제 일본하고 결탁은 아니죠. 이 친일파는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거고 이들은 나름대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뒤에 생각하는 일본 친일파가 좀 다른 그
그 결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다음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의 선구로서 역사 발전 올바른 것을 제시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통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제군주제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바꾸는 정치 개혁의 최초의 시도였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이제 그 뭐냐면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 지향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고 부유자적 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갑신정변 의의쓰는 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외워두시고요. 한계는 있죠. 일단은 개혁을 지지해줄 농민층, 도시 상공인층의 지지를 모으기에 구체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요거와 연결돼 있죠. 지주제 보장이 아니라 지주제를 인정하면서 뭐냐면 자신의 지주법 같은 부세제도 개혁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당시 농민들의 지향점과 부딪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제일 결정적인 3번인데 1번은 아무리 좋은 개혁이고 시기가 좋다고 해도 외세를 끌어다 갖고 이제 했던 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 침략을 지원을 받으려고 시도했고, 결국에 대다수 관료와 일반민의 외면을 받아서 외세 침략의 가속을 결국 초래했다.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 이제 볼 때 청할 양국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 당시 이제 청나라는 청포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병력을 1,500명 뺐다고 했죠. 나머지 1,5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병력조차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어떤 이제 그 갈등에서 보는데, 일본인이 이제 그 청나라하고 청포 전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외교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이제 있던 그 공사관에 이제 주둔했던 그 뭐냐면 일본군을 뺐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세력군영에서 양국이 철수를 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아예 없었냐? 아니죠. 더 간섭이 심화됐어. 위안스카이가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그 간섭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어떤 내정과 외교를 총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갑신정변 이후보다도 더 뭐냐면 그 내정 간섭이 심화됐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민씨 정권이 어떻게 돼요? 그 청나라와 손절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접근하죠? 러시아와 미국한테 접근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성 조약을 볼게요. 잠깐 요거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한성조약인데 한성조약의 주 내용을 이제 보면 일본과의 배상조약이죠. 이거 좀 웃기죠? 일본이 이제 초창기 때 군대도 파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배상조약이냐? 일본도 가해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 볼 때는. 근데 이제 일본은 이런 걸 숨기려고 했어. 자신이 마침 피해자인처럼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내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한성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상금 지불이나 공사관 신축비 같은 걸 부담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탱진 조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조약이죠. 자, 이 탱신 조약은 조선에서 이제 청나라 일본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 표면적으로 청이 우세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청나라와 일본군이 동시에 철수해요. 그래서 이때 양국의 군대가 없었던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뒤에 동학농민 운동 이전까지. 그러면 청나라가 우세한데 불구하고 왜 군대를 철수했냐? 이거는 청포전쟁 때문에요. 청포전쟁 때 그 뭐냐 일본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를 볼 때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의 관계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나 다른 나라 관계도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국제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그 다른 나라의 관계도 같이 봐야지 이게 사건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조선에 이제 군대 파병 시 상호 통보를 했어요. 이게 청일전쟁의 원인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지 못하는 조선 정부가 그 당시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했죠.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이 텐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군대 파견한다는 거를 통보했어요. 근데 일본이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통보만 하는 거니까. 그때 일본은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텐진 조약을 통해서 파병하려고 했지만 근거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재물포 조약을 인제 했죠. 재물포 조약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찾아 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이걸 통보할 때는 이제 뭐냐면 탱진 조약을 통보한 거야. 그러니까 탱진 조약은 일본이 이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할 때 통보 근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 뭐냐 군대를 파견할 근거가 된 건 재물포 조약이다.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그것을 탱진 조약에서 통보했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탱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본이 재무포 조약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파견했고 그 사실을 탱진 조약에 입각해서 청나라에 사실을 알렸다는 게 정확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군대 파견 군대 이제 철수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사조 내용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또 앞으로 인제 군대를 파견할 때는 그것을 상대방에 알린다, 출병 사실을.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조선 국내에서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그때 이제 청나라 상인들 집단 거주지가 이제 형성되죠. 오늘날 그 충무일대 이제 그 지역인데 자 그리고 내무부가 설치되죠. 그래서 통일기무하면서 후진으로서 내무가 설치되고 그래서 민씨 정권의 권력을 유지했지만 인제 청나라 내정 간섭은 더 심해지고요. 자 그리고 개화 세력의 도태로 개화 운동의 흐름이 되게 약화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으로써 개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어. 그래서 상당수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계약 흐름이 뭐냐면 중단되거나 되게 천천히 가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인제 근직 계약파들이 어떻게 인제 했는가 좀 보면 그 밑에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220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실패는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고 개화 세력의 도태로 장기간 개화 운동의 흐름이 단절되어 자주와 개화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특히 이제 개화파 홍영식은 정변의 실패로 체포 대역죄로 처형됐고 이때 이제 급진 개화파들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가 행동했는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초문에 나왔죠. 홍영식은 이제 이렇게 체포됐어. 자신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개혁제에 처형됐고 나머지는 다 일본을 망명했는데 김옥규는 일본을 갔다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 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인제 뭐냐면 피가 없어지니까 이게 박해를 받고 나중에 저기 뭐 성으로 귀양까지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894 년에 상하이에 이혼여행 갔다가 자기에게 또 홍중호에게 암살당해요. 이 홍중호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위전척사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황파야. 이 사람도 개화에 찬성해. 근데 김옥균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일본을 끌어들여서 뭐 급진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홍종호 같은 경우에는 근황파라고 이제 불릴 만큼 왕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고종이 강력한 힘을 갖고 개화를 하려고 했고 나중에 강무개혁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뭐냐면 나름대로 프랑스 유학까지 갔던 그런 지식인 계층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암살당하고 박영호, 서강봉, 서재필은 미국을 건너갔죠. 예. 그래서 이제 요중에 이제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도 따고 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박영호는 다시 일본에 와서 머물다가 1894 년에 귀국해서 그 당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넘어가서 이제 갑신전변 이후의 국내 정세를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갑신전변 이후의 국내 정세를 보면 이때 이제 중립환원이 대두되면서 동시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시기 때 인제 좀 보면 자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던 거고요. 예, 얘네들은 꿀꺽해 갖고 이제 여기를 먹으려고 했던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부수적으로 생각했어. 주로 얘들이 관심 있는 건 만주 지역이에요. 러시아는. 이건 중국사 할 때, 알 텐데, 러시아는 어떻게든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이화도 사건 이후에도 만주에 군대를 하고 나서 철수를 하자 했죠. 이화도 사건 끝난 후에도. 그것 때문에, 그 중국에서 거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한반도 어떻게 인식했냐? 그거는 이제 만주의 완충지대, 일본하고 이제 그,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 러시아 입장부터는. 예. 자,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은 여기 있죠. 양쯔강 유역의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이권을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러시아 세력들이 남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러시아 대립을 했던 거고, 러시아는 여러분들 남하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힘을 이제 가지고 지켜내면 괜찮겠지만, 그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육일주의나 이 부들료 같은 사람이 중립화 논을 제기했죠. 물론 이제 거부당했지만, 예,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조선의 세력군의 유지 정책과 맞물려 진행돼 조선은 그 당시 한 세력만 끌어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세력들 끌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견쟁을 시키면 우리를 누구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한 세력을 너무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력이 우리가 이제 먹겠죠. 그 세력이 와서. 근데 여러 세력들에게 경제적 이권을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키면 이렇게 견제를 통해서 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청나라와 일본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러시아를 이제 한반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경을 볼게요. 자, 갑신정권 이후에 청해 내정 가설이 심화되니까 민씨 정권도 이제 반발하게 되고 이때 러시아 공사했던 이제 베베르 외교적 수완 등록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외교관이었던 베베르 외교 수환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렌도르프의 하락이 상당히 눈여겨지죠. 이 사람은 청나라에 이제 뭐냐면 그 고문 왔는데 예, 청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 정책을 이제 뭐냐면 건의를 했는데 좀 약간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뭐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러시아 수교 교섭을 시도했다. 비스마르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뭐 이런 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 멜렌도프가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이제 짓거리를 하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멜렌도프를 이제 해임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멜렌도프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등등 해가지고 러시아와 미약을 맺으려고 해요. 조료 미약이라는데 두 번에 거쳐서 조료 미약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조선 미약과 2차 조선 미약, 조료 미약을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조선과 러시아의 미약 내용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자, 1차, 2차 조정 미약인데, 자, 이때 이제 민씨 정권은 청나라와 일본 간이 아닌 제3회사 러시아를 끌어서 청일 양국을 견제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약 내용이 이제 요 부분에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갑신전변 이후에 조선에서 청일 대립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국왕 및 민씨 정권은 청나라 일본이 아닌 제3세력 끌어들여 청나라 일본 세력의 조선 침투를 견제하려고 보고자했고 그 대상을 러시아에 지목했다. 그리하여 국왕의 밀명을 받은 이제 그 민영왕이나 권도승, 멜렌도프가 직접 러시아 관리들과 비밀 조처한 사건이 조로 미약이다. 했는데 이게 설이라고 할 만큼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이제 뭐냐면 딱 공식화된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이제 뭐냐면 풍물이에요. 예. 하여튼 이게 실제로 미약을 맺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자체가 그 당시 사실로 인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이 조선과 러시아가 미약을 맺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 잘못하면 러시아가 이쪽 한반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돼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인제 조선과 러시아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멜렌도프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중재 아래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이 한번 읽어 볼게요. 226번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인천, 원산, 부산, 경성, 경원 등의 개방 강세 5% 하되 북, 은, 동 무관세로 하고 특히 경흥에는 러시아인들의 조차가 허용되며 러시아인들이 도망강을 자유롭게 항해한 걸 인정하는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조로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조료 미작 실패 후에 미국 공사관과 일본 공사가 개설 시도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미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어떤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요게 눈여겨볼 게 이제 미국 공사관이야.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제 공사관 설치하고 공사를 파견했잖아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법인사 위에 우리도 미국 공사를 파견해요. 예. 그래 갖고 이 미국 공사관을 파견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서양 제 국가 중에 최초 상주한 공사관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주 독립을 가시하고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의 공사를 파견하려니까 청나라가 방해를 했어. 방해. "왜 파견하냐? 우리가 너네들 대신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대신 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파견을 주장했죠. 그래서 미국 공사관을 설치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향인가 그 사람을 인제 최초의 미국 그 공사관을 임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대신에 청나라가 이제 조건을 걸죠. 세 가지 조건을 거는데 앞에서 말하는 숙방 조회가 있죠. 예. 그걸 할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뭐냐면 관리를 만들 때 조선은 청나라 속국이라는 걸 항상 밝히고 그다음에 청나라 관리를 같이 데려와서 할 거. 외교적 업무를 보고 세 번째가 인제 뭐냐면 청나라 관리하고 조선 관리가 인제 그 미국 그 외교 관리하고 앉을 때 자리에 앉을 때 청나라 관리가 상석을 앉도록 그다음에 조선의 관리가 그 밑에 앉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세 가지 어떤 약정을 딱 걸고 해서 이걸 허락하고 나서 그냥 그 당시 인제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가 인제 미국 공사관을 이제 설치하는 걸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근데 막상 인제 이렇게 박정희가 건너와서 이거 다 무시하고 이제 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열받아 갖고 "얘 소환해." 해 가지고 결국엔 소환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그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공사관의 인제 설치는 그 당시에 인제 누굴 견제해서 청나라를 견제하고 부차적으로 일본을 견제한 거죠. 예. 요렇게 청에 인제 방점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내용을 이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영국의 거문도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거문도 사건. 예. 자 이 영국의 거문도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아까 인제 조로 미작설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때 협상 내용에서 이제 보면 갑신전변후에 러시아가 영국만을 조처하려고 했어요. 자 이게 인제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것 때문에 인제 뭐냐면 영국이 어떻게 해요? 거문도를 점령해 버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했고요. 그때 인제 또 그 청나라는 그 당시 또 이때 대원군을 또 속복했죠.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1차 조선 미학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선이 인제 러시아한테 영웅만 조처한다는 소문이 드니까 청나라는 그 7 년적인 조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석방했는데 대원군을 석방해서 누구를 견제했다? 민씨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멜렌도프도 인제 뭐냐면 파면했죠.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미학을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영국인 데니를 후임자로 뒀는데 이 데니조차도 신청적이 못해서 반청이었죠. 그래서 이때 인제 청학론이라는 걸 써서 이 사람이 그 중국을 이제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세계가 뭐 이제 그 조선 국왕이 고종을 폐하고 다른 국왕을 세우려고 한다. 막 그런 함으로써 이 사람도 인제 뭐냐면 해임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영원만의 조차를 이제 한다고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영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영국의 거문들 영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거문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거문도가 어디에 있냐. 시험 문제 나왔어. 거문도가 여기 지도 안 나왔나? 여기에 있죠, 여기 거문도. 여기가 거문도예요, 거문도. 여기가 인제 거문도 위치 찾으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문도에 인제 주둔했어. 한 2년 동안 주둔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거문도에 무슨 항을 만들었냐면 해밀턴 항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해밀턴 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죠. 여기가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동함대가 동해를 타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해밀턴 항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인제 뭐냐면 주둔하고 있으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이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인제 어디야 이용장의 인제 중재로 해서 이용장 라디케스키 협정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이용장이 받아내서 결국 영국을 철수를 했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청해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또 공인받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고문도 사건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불안을 하니까 그 당시 그 중립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죠. 중립화론의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주장했던 거와 6.1준의 중립파론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옥균이 청나라 이용장에게 보낸 공개선에도 이 중립파론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죠. 그 앞에 부들러의 중립파론과 6.1준의 중립파론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독일의 영사였던 부영사였던 부들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 청일 양국의 정쟁터를 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모델로 해서 중립화론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6.1준인데 6.1준은 이때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갑신정부 이후에 6.1준이 급진개혁하고 오해를 사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머물고 있었죠.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요때 서울금을 쓰고 중립화론을 제시해 갖고 고종한테 갖다 바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열강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를 맺어서 조선의 중립조약 체계를 구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모델이 됐던 것이 벨기움이나 벨기에임이죠. 벨기에는 불가리아를 모델로 하는 중립화론을 제출했다. 이게 이제 유기주의 중립화론이죠. 그때 중요한 역할, 중재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청나라가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청나라가 여러 나라를 모여가지고 다자회담을 맺고 그래서 조선을 중립화시키자 이렇게 인제 했는데 이 6.1준의 중립화론이나 독일 부영사 부들란이 다 조선족을 거부한 거야. 그래서 부들란은 이제 탱진조약 때 조선의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굳이 뭐 중립화론을 끄집어낼 수 있냐 그런 거고 6.1준 같은 경우에는 6.1준 자체를 이제 민주정권에서 잘 믿지 못했어. 왜냐 6.1준이 아까 전에 급진개혁파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척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립화론 자체가 받아들여도 문제가 있죠. 중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체의 무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국도 이제 양쪽 사방으로부터 독립화 동맹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경제적인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립화를 해버리면 양쪽으로 다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에 붙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맺고 중국하고는 좀 약간 좀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선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에 딱 이렇게 중립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그 자체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힘의 국력의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쪽에 붙는 게 나아요. 줄을 서야 돼. 근데 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인제 가질 수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힘의 어떤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 한쪽을 써야 돼. 스위스처럼 이렇게 어느 지정학적 요건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제적 군사를 갖추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한쪽의 줄을 쓰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 중립화론이 대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오죠. 뭐 1 차, 2차 을미개혁까지 갑오개혁의 범주에 적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갑오개혁은 이제 잠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사건하고 연결돼 있냐면 동학농민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청일전쟁과 연결됐어. 그래서 갑오개혁이 1894 년에 일어났잖아. 이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같이 연결돼 있고, 이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운동군의 그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졌죠. 요거나 교정적 개혁 때. 그리고 인제 2차 봉기 이후에 인제 여기 있고, 일본이 승리한 후에 뭐냐면 본격적으로 일본이 간섭이 시작하죠. 예. 그 2차 갑오개혁.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승리할 정도의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됐다는 거. 그다음에 삼국 간섭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일어났고, 이렇게 이 갑오개혁은 단순히 내전 개혁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연관돼서 인제 쭉 이어졌다. 그래서 순서를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 놨는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예. 자, 그러면 갑오개혁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괴하당 정권은 정통적인 봉건 체제를 서양의 근대 정치로 개혁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 괴하당 정권은 인제 뒤에 얘기했지만 김홍직 내각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조선 침략 발판을 마련한 일본의 의도도 있죠. 그 포괄적 이유는 조선의 내전은 동양평양에 중대한 위협을 되므로 내전 관세 필요성 때문에 했지만, 이거는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인 의도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주둔해야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의 어떤 전쟁 부실도 피하고 등등 해가지고 갑오개혁을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갑오개혁의 이제 요구,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인제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이제 설치했냐면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교정청. 예. 이 교정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하도 뭐냐면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보호해 너네들 그 개혁을 시켜 줄게."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 필요 없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한 거야, 교정청. 예. 그래 갖고 인제 조선 정부가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해 갖고 개하고 "우리도 개혁할 수 있으니까 너네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무시했죠. 그리고 나서 경복궁을 점령했고 결국 민씨 정권을 붕괴시키고 1차 갑오 정권을 이제 만들게 돼요, 김홍직 내각을. 그전에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개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정처를 설치했는데, 이 교정청은 그 뒤에 얘기했지만 갑오 개혁의 자율성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교정청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좀 심화 규제에서 잠깐 볼게요. 예. 심화 규제 114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교정청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여기 인제 관련된 내용들,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개혁에 관한 정책 이반을 위해서 설치한 임시관청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개혁하는 내용들 보면 뭐 권력구조 재편 이런 것들은 이제 없고요. 예, 주로 부세제도나 신분제도 개혁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동학농민운동들이 이제 일어났던 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구를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동학 농민구의 요구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세제도와 신분제도 폐기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어떤 내용들이 있냐. 물론 여기 위에도 있지만 위의 내용을 좀 간추린 내용이 그 밑에 주에 적어 놨거든요. 자, 지방 인사제도 개편, 그다음 조세대 개혁에 중점을 뒀고, 부정부패 관리 처벌, 부정부패 관리를 처벌하거나 지방 간의 자기관할 구정에서 토지 매매 및 소유를 금지하거나 각고의 아전들이 공표한 선발과 뇌물수수 금지, 각종 잡세 징수 금지, 정해진 세금 외에 법정 외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부가세와 징수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규정청에 개혁 내용을 내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교정청의 의미를 보면 일본이 그 앞에 이제 자신의 주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5개정 내정 개혁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걸 물리치고 우리도 개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깨우기 위해 설치했다.
그래서 이거는 갑오개혁 중에 두 가지 성격이 있어. 갑오개혁을 바라본 관점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제 제한된 자율성능하고 타율성능이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했지만 제한된 자율성능은 연결됐다. 예,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미시적걸 그 뭐냐 그 물러나게 하면서 군국 기물처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청 대신에 이제 군국 기물처로 이 개혁의 방향이 개혁의 중심구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교정청이 폐지되고 1차 이제 국국 기물처가 이제 설치됐어요. 자, 군국 기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보면 요걸 이제 먼저 설명하고 좀 얘기할게요. 보통 인제 갑오개혁 때 을미개혁까지 포함된 이 갑오개혁이요. 갑오 을미개혁 때 4 번의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김홍직 내각, 그다음에 2차 김홍직 내각, 3차 김홍직 내각, 4차 김홍직 내각 이렇게 있는데 김홍직은 솔직히 얼굴 마담이었고 그 이제 구성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자 1차 김홍직 내각 때는 인제 뭐냐면 주로 인제 뭐냐면 공공기업화를 중심으로 인제 또 만들었어요. 공공기업화를 했고 요때는 인제 뭐 대원군도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했죠. 이때는 일본이 이 개혁에 반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이 청일 전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틈도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 일본의 간섭이 이제 심할 경우에는 국내적인 어떤 그 뭐야 반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제 뭐냐면 감안한 거죠. 자, 근데 이제 2차 김홍직 내후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하죠. 이때부터 청일 전쟁이 거의 이제 승기를 이제 잡을 때요. 이미 시모노세키 조약이 남았긴 하지만 이미 그전에 승기를 잡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김홍직 내각에 개입하는데 이때 인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일본에서 온 박용호죠. 이 사람은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은 일본이 주도를 했고 친일파들이 중심이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인제 3차 김홍직 내각은 인제 삼국 간섭이 도중에 있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친러파 내세가 구성이 됐죠. 정동파, 예, 정동구합파 같은 그런 세력들을 인제 했는데 자 이게 인제 뭐냐면 그 여기 을미사변을 계기해 갖고 무너지죠. 4차 김홍직 내각이 인제 뭐냐면 탄생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인제 다시 친일 내각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1차 개혁, 2차 개혁 요때는 을미개혁 이렇게 있는데 3차 김홍직 내역에도 을미개혁을 했어요. 왜? 을미년이니까. 이게 1895년 을미년이거든요. 이것도 을미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 김홍직 내각에 보면 을미개혁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 어떤 책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을미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게 실현된 건 아니고 구합만 하고 국본은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을미개혁하면 4차 김홍직 내각에 했던 을미개혁을 얘기하고 요 3차 때였던 을미개혁은 이제 좀 교과서나 통론에서 빠져 있죠. 근데 검색해 보면 우리 역사책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그까지 볼 필요 없고 예. 거기 1차 김홍직 내각의 1차 개혁, 2차 김홍직 내각의 2차 개혁, 그다음에 4차 김홍직 내각의 을미 개혁 그 세 번에 걸쳐 개혁 내용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다시 인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인제 군국 기무처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에 설치되죠. 1895년 6월 25 일에 설치되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0 년도 기출 문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인제 설치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김홍직 내각이 어떻게 인제 탄생됐는가를 볼게요. 자, 일본의 내전 개혁 강요에 조선은 일본군의 원조 철수를 요구하고 일본의 내전 개혁의 강요와 조선의 자주적 개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은 군대를 이제 동원하여 경국궁을 점령하고 민주정권을 붕괴시켰다. 이어 이제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1차 김홍직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때 대원군은 이제 일종의 얼굴마담을 내세웠다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대원군이 민씨 세력하고 이제 척을 지니까 민씨 정권을 민씨 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대원군을 내세웠는데 대원군이 사사건건 이제 뭐냐면 개혁에 간섭하고 방해 놓고 또 인제 대원군이 또 동학농민 운동하고 또 밀수도 주고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인제 뭐 2차 김홍직 내각 할 때는 대원군을 내쳤죠. 예. 자 하여튼 그때 1차 김홍직 내각이 설립되었고 조선 정부는 군국기물처를 설치해서 김홍직 내각으로 하여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들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김홍직 내각이 펼쳤던 인제 군국기물 관련된 내용들 인제 볼게요. 요거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됐는데 일단은
군국기무처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인 입법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고종이나 대원군에 간섭받지 않고 의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제한을 받지 않다. 그래서 주로 개합파를 중심인데 이때 개합파는 온건개합파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 밑에 240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계열도 뭐 대원군 계열, 그다음 동도서기 계열, 친일 계열 등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했는데 주로 온건개혁파 계열인 동도서기 계열이 주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군국 기물처 안에 보면 이제 뭐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등 근대적 정치 이상을 지향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 친일적이고 반민중적인 성격도 있고요. 대내적인 개혁들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사법, 군사 등 내지 여러 개혁들을 이제 했고, 대의적 개혁은 청나라에 대한 자주 독립을 주장했고 한글 활용과 애국 애국 정신 함양을 강조해서 제국주의 열강부터 이권 보호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일본은 옹호했다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 일본은 뭐 했냐?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조선은 너무 간섭 활동에 조선 정부 반발, 국내적 반발과 열강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청일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소극적이고 반간적인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 1차 갑오개혁은 온건개혁파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이제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2차 갑오개혁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러면 개혁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차 금명진 대혁 때 했던 개혁 내용을 보면 일단은 방향이 왕권을 약화시키고요.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이때 갑오개혁이 있었잖아요. 농민군, 동학농민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 또 동학농민의 요구를 또 수용했어요. 예. 이런 것들 사회개혁이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신전병 정관과 동학농민군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개혁 내용을 보면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념. 그러니까 이제 개국기념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이 건국한 연도가 있죠. 1392년인가요? 이때 연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1년, 개국 1년 이렇게 하면 쭉 나와서 그때 1894년이 개국기념 연도가 503년이었어요. 네. 503년을 사용해서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다. 이건 이제 청일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개혁을 보면 중앙 정부가 있는데 요게 국내부가 있고 의정부를 분리시켰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내부는 왕실 사무만 해가지고 담당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종하고 민씨 정권이 정치 간섭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의정부 안에는 파라문을 넣죠. 아문이라는 건 간청이야. 그래서 내무하문, 뭐 외무하문, 탁자하문, 뭐 여러 가지 파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탁자하문이죠. 탁자하문은 나중에 탁지부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재정을 담당. 그래서 재정의 인원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눈여겨 보냐면 예전에 예부안에 외교와 교육을 같이 담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돼 있죠. 그래서 외무항우는 이제 외교, 그다음 학문항우에서 학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정부하고 국내부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제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간등은 시외품을 축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위간직은 친위간에서 이제 얘기하고 주인간, 판인간 이렇게 구분하죠. 그 다음에 근대적 경찰 제도를 뒀다. 근대적 내무산에 이제 경무청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어떤 경찰 제도를 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례 월봉제, 문무관 차별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각오제도를 폐지했어요. 여기 좀 능해 각오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쌍계 건의를 받아서 강종 때부터 실시했던 각오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이제 각오제를 폐지했으면 당연히 관리 임용의 제도가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보통 시험하고 보통 특별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시험 봤어. 보통 시험은 이제 하급 관리를 양성하는 시험이야.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7급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이죠. 특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급관리 채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5급 정도 보는 건데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예. 이게 시험 제도 할 때 잘못 얘기했는데
하급관리 시험 제도 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예. 하급관리는 보통 이제 보통 시험하고 특별 시험 보는 거야, 이게 하급관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시험과 특별 시험인데 아마 보통 시험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이게 보통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문, 한문, 산술, 내국 전략, 외국 사전 같은 거 시험을 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기술직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뽑았고요. 그다음에 고급 관리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고급 관리 채용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급 관리 부분은 보통 시험은 오늘날은 7급 뭐 9급 정도 신문 시험인데 말해서 요 고급 관리 채용 시험 같은 5급 정도 되겠죠. 3호간 정도 보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인제 뭐에 영향을 받으냐면 일본의 인제 그 당시에 실시했던 일본의 이제 행정고시 뭐 행정시험 이 정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과거 제도는 폐지했지만 이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건 똑같아. 특 그래서 관리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되고 시험 과목 내용이 달라졌죠. 인제는 한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식 한문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대관제도, 상소제도 등 언론기관을 폐지시켰다. 그럼 언론의 역할은 누가 하냐? 인제는 국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밖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언론기관이 연결돼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제도 개혁을 보면 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죠. 경제개혁하고 사회개혁은 이제 좀 보세요. 경제개혁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원활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거고 사회개혁 내용들을 보면 상당수가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 있죠. 동학농민운동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방향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제개혁은 이제 재정이 이원화됐다. 그래서 탑재 야문을 간정했다. 예전에는 재정이 뭐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갖고 이게 복잡하니까 의정부 안에 파라문을 두고 그 파라문 안에 이제 그 탁자문을 둬 가지고 파라문 안에 이제 그 안중에 파라문 중에 탁자문이 있었죠. 탁자문에서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재무를 감독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1895 년에 탁지부로 고쳐요. 탁지부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 상공업 육성을 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기전의 도급권을 폐지하고 한국제도가 폐지돼요. 예. 그래 갖고 요게 유기전의 도급권 폐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금단정권 폐지하는 신해통공은 유기전을 제외시켰죠. 그 유기전의 어떤 그것은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유기전의 금난 조건조차도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유기전은 이제 이때 1차 개혁 때 도급권이 폐지되고 2차 개혁 때는 아직 유기전이 해체되죠. 해체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은보니화 폐지도가 실시됐다. 은보니화 폐지도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일본이 은보니화 폐지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신식합의 발행정전을 구축했죠.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 당시 신식화폐 발행장전은 이제 보조화폐를 동화로 사용하고 그때 이제 은하가 이제 본화폐고요. 은본위 제도니까 보조화폐를 동화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백동화, 정동화, 항동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은하는 이제 은이 없어 갖고 별로 발행을 못 하고 이 보조화폐가 이제 상당히 발행이 됐고 그중에 이제 백동화가 많이 발행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신식화폐 발행 장정에서 외국 화폐를 호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엔화 사용도 했다.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은본위 화폐 제도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그 재정에 일어난 조세 급납화 등등은 다 일본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거죠. 근데 조세 급납화는 이제 조세를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는 건데 이게 조선후기 때 보면 마치 19 세기 때부터 뭐 조선의 급납화처럼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100%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조세 급납화 개혁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실과 각 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징세 배당을 시정하고 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징세 세금을 걷는 거고 동양형 정비 이것도 인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서양식 미터법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일종의 일본의 경제 체제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냥 토지 산림 강산을 외국인 매매 금지. 자, 근데
이거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일본에게 경부선 부속권을 넘겨주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요 경제 개혁 중에 상당수가 일본의 어떤 경제 제재하고 맞는데 요거는 좀 약간 예의죠. 그래서 뭐 재정의도나 은본위 화폐제도, 그다음에 여기 엔화 사용, 그다음에 조세 급납화, 동양 정비 등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 체제에 맞게 우리나라 경제를 바꿔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침투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다음에 사회개혁을 보면 관상의 신분제도 폐지했어. 그래서 이제 노비제도가 이제 혁파됐죠. 이때부터 노비제도가 혁파됐다는 거. 물론 이거는 법제적인 노비제도 혁파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노비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도 없는데 갑자기 뭐 노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노비들이 다른 데 가요?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옛주인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노비 제도가 아예 노비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는 6.25 전쟁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6.25 전쟁 이후. 그다음에 이제 악법이 철폐됐죠. 예전에 적서처배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됐고 연좌제, 고문 이런 것들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조혼을 금지해서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결혼이 가능하다고. 그다음 의복제도 간소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문서나 공문서에 이 국문이나 국학문 호용체인데 이 국학문 호용체가 많이 사용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공식 문서에는 예전처럼 한문만 쓴 게 아니라 이제는 국학문 호용체를 같이 쓰겠다. 그래서 국학문 호용체가 대표적인 책은 이제 처음 제신 게 유길준의 서유관문이죠. 서유관문. 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만 해도 이 국학문 호용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뭐 한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한문이 되게 많이 쓰였고 예전에 나왔던 그 서계라든지 뭐 동계라든지 그런 책들은 다 이게 한문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학문 호용체의 어떤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개혁을 넘어가겠습니다. 2차 개혁. 자, 2차 개혁은 인제 어떤 시기냐면 1894 년부터 해서 1895년 요 시기야. 예. 갑오년하고 을미년이 겹쳐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 보통 이제 갑오개혁이라 하죠, 이때 갑오년을. 자, 그래서 인제 요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에 거의 인제 승리를 했던 그 시기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그때 도장 찍기 전에 막 이제 거의 이제 승기를 잡을 때 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간섭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때 인제 개혁 주체로서 뭐 보면 김홍진은 어차피 얼굴 마담이었고 요때 박영호가 일본에 왔죠. 일본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갑신전변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 거쳐 미국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해 갖고 다시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영호 같은 급진기업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친일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혁에 방해가 됐던 대원군은 이제 뭐냐 손절해 버리죠. 예. 내치고. 자, 그래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면서 제2차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의 조선 보호과 정책이 추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각부의 그 고문관을 파견하죠. 예. 그래서 이때 인제 파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노우에라는 사람이에요. 이노우에가 이제 그 당시 일본 공사였는데 이노우에가 이게 이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노우에가 한때는 이제 일본의 외무성 장관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일본하고 이제 미국 간 여러 서양 제국 간의 어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어떤 불평등 조약을 왜냐면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런 거물권 사람이 예전에 그 외교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만약 공사업 파견됐다. 어 이게 이제 한참 자천 중의 자천이죠. 근데 그럼에도 인원을 파견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일본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하여튼 그때 인제 이노우에가 파견돼서 대형호 계열과 동두서기 계열을 이제 배제하고 박용월 중심의 친일 계열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죠. 그리고 차관을 이제 제시하면서 내정 간섭 본격에 차관을 왜 제시했겠어요? 차관을 매개로 해 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IMF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IMF 때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먹고 그거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요구받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홍보 수사조를 공포하고 독립 서고문을 발표를 지시해요. 독립을 왜 굳이 이렇게 서고문을 발표하겠냐.
여기서 봤던 독립은 누구부터 독립일까요? 이건 독립은 여긴 중국부터 독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형식상 뭐냐면 중국의 속방이었죠. 뭐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제 중국으로부터 속방으로서 독립한다. 그러니까 자주의 나라에서 머물러 게 아니라 아예 속방이 이제 벗어나서 독립을 한다는 걸 대내적으로 알려주게 한 거야. 일종의 시킨 거야.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나서 누가 먹겠다? 일본이 먹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홍보 14조와 이제 이 독립서공문은 의도는 청해 간섭과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자, 홍보 14조부터 보고 개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홍보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 기본 강령을 발표한 건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국왕이 청국의 종주권 부정, 어. 그다음에 이제 자주권, 그다음에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명, 인권 보장을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서구 입헌주의와 민주적 헌법 내용을 최초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자주 독립국을 국외로 이제 선포한 문서들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정치 의도에서 강요해서 했던 거죠. 그리고 요게 2차 가보 개혁이나 홍보 14조 그 내용들 보면 일본 제도를 모방을 했어요. 네,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일본 제도를 상당수가 이제 모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홍보 14조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 관계를 끊자는 내용이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나오죠.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 내용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법칙, 종친과 외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그다음에 동실, 외척, 내정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왕실사와 국정사을 나눠 서로 혼돈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시 세력과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납세는 법을 정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법정 외에 이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이게 잡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니까 법에 의해서 걷는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입각한 거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조세의 경비와 경비 기준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이제 한다. 이 탁지하문이 나중에 탁지부로 개명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게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과 모분이 된다. 자, 이 왕실 재정 관련된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 원래 조선 시대 때는 군부일체라는 게 있었어요. 군부일체.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이제 재정하고 국가 재정을 일치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고 왕이 개인적으로 그 사유재산은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 왕이나 왕실이 이제 사유재산 소유했죠.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왕이나 왕실의 그 재산을 관리해서 내수사라는 걸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부일치에 따라서 인제 내수사를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인제 2조 밑에 호조가 아니에요. 2조 밑에 내수사를 뒀던 거야. 이거는 걸. 네. 자, 근데 2차 가보 개혁 때 이제 하나인데 종전의 공부일치에서 군부 분리로 이제 가요. 공분리. 그래서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을 분리시키죠.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은 이제 주로 탁제부에서 이제 뭐냐면 관할하고 그다음에 왕실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부 밑에 있는 그 뭐냐면 내장원에서 관리하죠. 내장원은 내수사를 좀 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군부 분리가 이제 일어났고 이게 이제 갑오개혁 그 강호개혁까지 이제 쭉 가죠. 강호개혁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재정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정책을 이제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이 내장을 중심으로 왕실 재정에서 이제 뭐냐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왕 입장 볼 때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탁재부에서 이제 재정을 이제 관할할 경우에는 이게 온갖 이제 공개돼야 되고 이게 그다음에 이게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 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멋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장원에서 쓰면 자기 어차피 사공고니까 뭐 비밀리에 인제 뭐냐 돈도 쓸 수 있고 절차 같은 것도 거치지 않을 수 있죠. 등등 아주 편한 거야. 그래서 이 내장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인제 뭐냐면 "강무개혁 때 개혁을 했다. 네. 개혁의 자금줄을 마련했다." 이렇게 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왕실과 간부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을 기출 확립했다. 예, 그다음 지방 재정을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소지역주의를 채택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총명한 젊은이들 파견하여 그 당시 이제 외국의 학술 기회를 결습시키고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고 군제를 근본으로 항의한다. 그래서 징병제를 이제 실시하자고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일단 돈이 없어. 징병제 실시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징병제 실시하면 국민들에게 이제 징병의 대가로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줘야 돼. 선거권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왕권을 견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징병제는 실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벌을 가지지 않고 인재 등용 길을 넓힌다. 그래서 문벌을 가지지 않고 인재 등용 내용은 뭐 앞에 동학농민운동이나 갑신전변이나 갑오개혁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그 당시 왕권 약화를 위한 일본 측의 의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요 14번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한다. 뭐 이미 이제 1차 가국 때 이제 폐지됐지만 완전히 확인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홍법 14조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2차 가보 개혁을 했는데 그 앞장에 인제 그 내용이 있죠. 예.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은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 55번이에요.